지금의 연준의 긴축 방식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절대 8짜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게 맞지 LG 화학을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회사에. 현대차의 움직임 역시도 굉장히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모신 분은 유안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의 한상혁 과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이제 계속 지수가 이제 횡보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재미없어진 그런 시장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재미없어진 이유, 주식 시장이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뭐 외국인 매도세를 꼽아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왜 저렇게 매도를 하는 걸까?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외국인이 왜 매도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나고 봐야지 솔직히 아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내 주식시장하고 이 가상화폐 시장이 매우 동조화되는 현상이 여러 번 좀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 물론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도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변동성 자체가 매우 흡사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가상화폐 시장이 이게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어떻게 한 카테고리에 묶어줄 수는 있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독 한국 시장이 조금 가상화폐 시장에 많이 휘둘린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그림을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은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하고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네. 보시면 2020년 이후에 보시면 이때 주식 시장으로 많은 자금들이 몰려들었었고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으로도 많은 자금들이 몰려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최근에 유사한 국면에 보여주고 있어요. 과거에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을 2017년도, 2018년도의 모습과 지금의 지수 변동성 을 보신다라고 하면 확연히 좀 다르죠. 그럼요. 과거에는 동조화 현상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도 작년에 이제 젊은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이 됐는데 물론 이제 덕분에 풍부한 유동성 덕분으로 한국 주식시장이 한 단계 레벨업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가상화폐 시장으로도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진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대금이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을 뛰어넘는 현상까지도 계속 간간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가상화폐 시장이 좀 많은 관심을 집중을 받다 보니까 이게 5월 들어와서는 특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변동성 확대가 고스란히 국내 주식시장으로 좀 녹아드는 좀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게 주식이라는 게 주식의 본질이라는 게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업의 성장성과 같이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실체가 없을 수 있는 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같이 그 궤를 같이 한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연동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로 한번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현상을 좀 꼽아볼 수가 있겠어요. 어차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상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각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뿌려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가지고 당연히 물가가 안 오르는 게 더 이상한 거죠. 물가는 올라가는 건데 특히 최근에는 이제 백신의 보급 그리고 경제가 회복한다는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어느 때보다 원자재 가격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 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림은 이 구리와 철강 원유 가격인데 이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기울기를. 보시면 아주 급하게 올랐네요. 예, 과거에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보다 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 속도가 그만큼 빠르게 올라오고 올라오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속도예요.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렇게 원자재 가격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뭐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품가로 뭐 반영시키고 소비자들이 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종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득 수준이 예전만큼 올라오지 못하는 입장에서 제품 가격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잘못했다가 소비를 죽여버리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가 위축되는 현상, 뭐 전문 용어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올라오는 현상, 이 현상들 때문에 과연 경기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경계감, 그런 두려움이 외국인의 매도세를 좀 불러일으키는 두 번째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두 번째 이유와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연준의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경계감입니다. 이게 그렇죠. 주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을 분명히 지금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연준에서도 이제 뭐 계속적으로 돈을 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언젠가는 이 걷어들일 건데 이 현재 페드의 위원들이라든지 그리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모두 이렇게 테이퍼링에 대한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가장 빠른 선행성을 좀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3개월 뒤 또는 6개월 뒤,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언젠가 있을 이 테이퍼링에 대한 고민에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연준에서는 시장과 충분히 소통을 하겠다라고 여러 번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 이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렇죠. 예방주사를 놓는 효과거든요. 갑자기 느닷없이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하면 뒤통수를 갑자기 때려맞게 되면 뭐 시장이 충격이 클 수가 있으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넌지시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시장에 백신 효과처럼 이렇게 조금 뭐랄까 안도감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 효과를 좀 경감시키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테이퍼링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과거에도 테이퍼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주식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이 있었을 때 몸살을 앓았었고, 특히 이머징 쪽의 시장 충격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테이퍼링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과거 2013년도에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타임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시그널은 2013년 5월이었습니다. 네. 5월에 이제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의회 연설에서 이때 정말 툭 하고 던졌어요. 경기 여건이 뚜렷하게 회복세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몇 개월 안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음이라고 툭 하고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6월 달이 되면 FOMC에서 구체적인 출구 전략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7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보면 이제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실제적으로 테이퍼링이 결정됐던 거는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죠. 5월에 첫 언급을 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12월에 이제 결정을 했었으니까. 근데 당시 그 당시에 우리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었냐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테이퍼링이 2013년도에 처음 언급이 됐을 때 시장 모습인데요. 이게 5월 달에 연준에서 급격하게 빠졌네요. 예, 버냉키 의장이 첫 번째로 언급을 했을 때입니다. 보시면 이 5월 달에 지수가 거의 2,0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는 넘나드는 지수대였는데요. 보시면 한 달간 1,77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몇 퍼센트 정도 하락한 거죠? 약 한 15% 정도 15%? 예, 지수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빠졌으니까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단기간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빠졌었고, 이 당시에도 지수가 빠졌을 때 다 망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다 망한다고 했었고, 저도 이 당시가 기억이 또렷이 나는데, 제 앞에 계셨던 모 선배님은 지수가 1200포인트까지 빠진다라고 해서, 뭐 지금이라도 빨리 탈출해야 된다.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막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당시에도 외국인의 매도세는 이 당시에 좀 급격하게 좀 빠져나갔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한 달 정도 뒤에 연준에서 당장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안도감이 있었고, 그리고 테이퍼링을 한다는 게 결국은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거 아니야?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안도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외국인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매수세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지수는 회복을 했고, 실제로 테이퍼링이 있었던 2014년도, 이 당시 장세가 될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박스권 장세가 좀 연출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당시 기억이 있어요. 급락했던 이 당시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에 태자만 들면 깜짝 놀라는 거죠. 과거에 급락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도 결국은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머징 시장 쪽에서의 충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러한 고민을 미리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2013년 이때와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제롬 파월 의장. 제롬 파월 의장은 비독일적인 성향을 좀 갖고 있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매우 확고한 입장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입장인 거고, 당시에 벤 버넌키 의장은 좀 매파적인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의 성향이 과거와 좀 다르다는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2013년도에는 앞서 제가 타임라인을 보여드렸을 때 보시면 FOMC 회의에서 계속적으로 경기에 대한 얘기를, 회복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고용이라든지 각종 경제 지표들이 뚜렷하게 경기 회복에 대한 조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즉, 당시에 테이퍼링의 이유가 경기 회복이었다라고 하면, 하지만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조만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테이퍼링에 대한 이유와 지금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과거와는 좀 다른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점도 있고 하니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요? 주식시장에? 주식시장, 그 채권시장에서. 채권시장에. 굉장히 좀 이상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채권 전문가도 아니어서, 물론 채권 전문가가 볼 때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렇게 다른 분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영레포 시장에서 지금 2016년 이후에 가장 많은 자금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RP, 그러니까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하죠. 그 금융기관들이 일정 기간에 대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이제 레포라고 해가지고 RP라고 하는데, 이 RRP 영레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연준이 시중은행에 미 국채를 빌려주고 그리고 현금을 받는 걸 영레포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대부분이 단기물입니다. 근데 최근 열흘 사이에 이 영레포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지금 최근에 일어난 영레포 시장 금액을 나타난 그림인데요. 최근에 하루 거래 대금이 거의 4천억 달러까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단기 채권을 시중은행에다 주고 있고, 시중은행에서는 이 4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준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유동성을 일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거죠, 시중의 유동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준은 매달 1,200억 달러씩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단기채 시장에서는 4천억 달러에 가까운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준에서 유동성을 이렇게 흡수를 하고,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최근 한 열흘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흡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흡수를 하니까 원자재 시장에서 바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들이 보시면 이렇게 원자재 가격에서 투기적 포지션이 확 줄어들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가 지금은 투기적 포지션도 줄어들었고, 유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투기적 포지션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동성을 흡수하니까 이렇게 원자재 가격에서 과잉 유동성으로 발발했던 투기적 포지션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미 국채 수익률도 많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의해서 미 국채 수익률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국채 수익률이 좀 안정화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최근에 이렇게 미 국채 수익률도 좀 많이 안정화가 되는 모습을 좀 보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물가가 상승했을 때마다 연준에서 도돌이표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그렇죠.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있다. 그러니 우리들 믿어달라. 연준을 의심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지금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영레포 시장에서 개입을 좀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에서 안정세를 만들어내고, 이게 결국은 국채 수익률까지 조금 안정화시키는 모습.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긴축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연준에서 긴축 방식이 과거의 일반적인 테이퍼링과 그 이후에 그 금리 인상, 이런 틀과 지금의 연준의 긴축 방식이 같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RRP는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서 그 유동성을 흡수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초과지중 금리,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예금이 있는데, 아무튼 이 초과 지중 금리를 활용을 전보다 늘린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6월에 이 초과 지중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영레포, RRP 단기채 시장이라든지 이 초과 지중 금리를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연준은 지금부터 계속 흡수하면서 조금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긴축을 좀 펼치고 있지 않나.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의 금리를 상승시키지 않으면서도 유동성을 일정 부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특히 지금과 같이 금리가 물가가 상승해서 올라가는 금리라고 하면 물가를 연준에서 잡아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이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머징 시장에서 미치는 충격은 과거보다는 좀 제한적으로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특히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금리 이제 인상이 안 되니까. 그렇죠. 금리가 이제 잡아주는, 시중금리가 잡아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RRP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연준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해 나가는지, 그리고 6월에 진짜로 FOMC 회의에서 초과지중 금리를 좀 올리는 조치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된다라고 하면 글쎄요, 뭐 지금은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의외로 성장주가 앞으로 또 다시 한번 튀어나갈 수 있는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네, 한번 정리 한번. 일단 레포 시장을 말씀하신 거잖아. 이게 이제 단기 보통 미국채 채권을 담보로 단기 자금을 빌려서 그 유동성으로 뭐 단기에 어디 투자해서 맞습니다. 수익을 내든 뭐 이러잖아요. 전 세계 어떤 기관들이, 네,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네네. 그런데 그러한 유동성이 워낙 넘쳐났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 원자재로도 들어가서 뭐 투기적 성향이 가격을 올렸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저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연준이, 그러니까 그 채권을 담보로 빌린 그 돈, 레포 자금을, 그 자금을 투자에 쓰는 게 아니라 금융권들이 다시 연준에다 예치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치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워낙 유동성이, 이거는 이제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야지 뭐가 나오겠죠. 확실히 알게 되겠지만,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넘쳐난 유동성으로 지금 모든 가격들이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과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연준에서 말은 하진 않았지만 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좀 회수하려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1,200억 달러씩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한다는 부분은 다 알잖아요. 이게 대부분 장기채를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1,200억 달러씩을 사는 거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번 달에 샀다가 다음 달에 안 샀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레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기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책적인 그러니까 뭐 방향 그러니까 정책적인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4천억 달러 영레포로 흡수했다가 내일은 흡수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책적인 활용도가 굉장히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레포 시장을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연준의 그 힘이겠죠. 그렇죠. 어떤 사유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했는지는 좀 지나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거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결과는 이제 어쨌든 유동성이 다시 연준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상의 긴축이 시작이 진축 효과를 예. 얻고 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투기적 포지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공교롭게도 이 연준에서 갑자기 이 영래포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활성화된 게 한 열흘 정도밖에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이 원자재 가격들이 다 안정화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중금리도 최근에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런 일련들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연준에서 자기네들 믿어라.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우리한테는 충분히 있다. 이 말에 실제적으로 증명하는 이벤트 그러니까 일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시중은행도 이제 초과지급준비금이라고 그래서 예금한 사람들의 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일정 비율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높이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돈을 더 그만큼 은행이 풀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네, 그 부분도 긴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긴축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면서 시장 금리도 상승을 했고 그거에 따른 이머징 시장의 충격이 컸었고 많은 노이즈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연준이 이런 방식을 지금처럼 RRP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초과지중 금리를 건드리면서 긴축한다라고 하면 의외로 이머징 시장에서는 충격은 크지 않을 수가 있고 시장 금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모습의 긴축으로 좀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의 그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어 라고 한 이 말을 못 믿어서 지금 불안해서 흔들리는 건데 결국 연준이 나름대로 그거를 잘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 기간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예, 이제 맞습니다. 딱 확인이 되는 순간은 이제 안정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과거에 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당시에 테이퍼링이 진행됐을 때 2014년도 장세를 기억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됐고 경기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성장주들의 흐름이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당시 장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14년도의 최고의 성장주는 화장품이라든지 면세라든지 뭐 이런 쪽이었거든요. 이런 쪽에 그러니까 뭐 중국의 소비에 힘입어서 이런 쪽의 성장주라고 일컬었었는데 이 당시에 이쪽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이 힘들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과거에 그렇지도 않은 그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 부분을 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레포 시장에서의 흐름 변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그다음에 가장 이 부분이 좀 흥미롭게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10년물 미국채 금리 그 수익률이 지금 하락하고 있으니까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금통위가 있었고 기준금리 동결했었고 뭐 의례적인 얘기죠. 한국이야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어떤 선제 조치 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미국 따라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따라갈 네.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의례적인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에.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는 삼성전자, 예.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CS였나요? 그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크레딧스위스에서 근데 매도가 금액대가 확 낮아졌던데요? 예, 맞아요. 90만 원대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67만 원인가 그 정도의 그 목표 주가를 좀 써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량주라고 앞으로 성장주라고 믿고 산 투자자들이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빅사이클로 해가지고 뭔가 큰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역시 성과는 좀 미미하고 네.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최근 증권사를 바라보는 눈빛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지가 않아요. 아니 요즘 기관이라고 안 하고 개관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간다 해가지고 그렇게 레포트 써내더니 지금은 하향 리포트 예, 나오고. 하향 레포트 나오고 목표주가 하향 레포트 나오고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계에서는 지금 매도 레포트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기관을 바라보는 눈빛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 일단은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2분기 실적도 매우 나이스할 거예요. 네. 그 뭐 D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반도체 쪽에 ASP가 올라오는 상황은 누가 봐도 이렇게 뻔히 보이는 부분이고 오스틴 공장도 이제 정상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분기 대비 실적이 올라오는 그림이 딱 그려진단 말이에요. 2분기는. 하지만 문제는 2분기가 아니라 이제 3분기, 4분기에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게 문제인데, 미국의 IT 소매 매출 같은 경우에는 5월을 정점으로 해서 6월은 분명히 꺾일 겁니다. 이게 YOY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전 세계적으로 언택트와 관련된 IT 소비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이런 소비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올 하반기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작년 대비보다는 그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쪽은 가격, P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격은 올라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P는 문제가 아닌데, 물량, Q가 줄어든다는 경계감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도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지금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증권사의 하우스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의 시각도 이와 유사할 겁니다. P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Q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 아마 이렇게 대부분 이런 논리일 텐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뭐 삼성전자 주가가 안 좋은 이유고 목표 주가가 내려오는 이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서 이렇게 주가가 좀 최근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가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책임해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절대 8짜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예. 근데 더 떨어질까봐 무서운 게 왜냐면 8만 원대를 지지선, 심리적 지지선으로 딱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이제 이거 다시 6만 원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가격대까지는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6만 원대까지 온다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뭐 크게 살 것 같은데 완전히 다 정리해서 자산 정리해서 사야 돼요. 크게 살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더니 뭐 Q가 물량이 줄어든다 뭐 이런 우려감들은 지금 주가 수준에는 충분히 좀 녹아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 삼성전자를 좀 비중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절대 이거를 매도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고요. 오히려 반전의 시나리오가 좀 하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홀딩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도 CS 크레딧 스위스에서 나온 레포트 내용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고 그냥 대충 좀 보기만 했는데요.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 매도 레포트가 나왔다라고 해서 2차전지 밸류체인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절대 아니었고 다만 이제 LG화학이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는 게 맞지 LG화학이 지주사격인 LG화학을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회사에. 그게 이제 해당 레포트의 주 내용이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예전에도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분사한다 얘기 나왔을 때 이와 관련된 논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주사 되면 우리 지주사 할인율이 20몇 프로, 30% 30% 정도 되니까. 30% 정도 되니까. 네, 이거는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다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기관에서도 증권사에서도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목소리들이 좀 많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나온 레포트는 해당 애널리스트가 충분히 써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사는 쪽은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LG화학을 보유하신 분들 입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어차피 보면 배터리 셀을 만드는 업체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왜냐면 2차 전지 쪽의 밸류 체인은 앞으로 그러니까 올 하반기가 되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SK 이노베이션하고 포드하고 같이 합작사를 만들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전기차와 관련해서 상당한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반기가 되면 이제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그렇죠. 할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미국에서 드디어 개화가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중요해지고 커지는 기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노려본다라고 하면 이쪽에 2차 전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관심권에 둬야 되고 주가 흐름을 좀 잘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몇 달 전에 그 LG화학 물적 분할을 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문제점을 계속 시리즈로 몇 번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그냥 잘 마무리가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하여튼 또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지주사 이슈 이게 참 머리 아픈 거죠. 뭐 그 해당 레포트를 쓰신 분도 아마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한 거예요. 과거에 그렇죠. 있었던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근데 거기다 아마 이번에 좀 그 시기가 안 좋았던 게 그 뭐죠? 중국에서의 그 리콜, 자발적 리콜이긴 하지만 네. 배터리 리콜 문제도 있었고 거기에 또 그 공매도와 관련해서 근데 공매도 세력이라는 건 원래 이런 약점을 공격하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때는 이때다 하고 그냥 확 같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게 좀 완만하게 왔으면 좀 탈출하기가 쉬울 텐데 혹은 크레딧 스위스 그 증권이 예전부터 공매도를 좀 많이 했던 증권사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공매도도 5월 3일부터 재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매도 하기 위해서 얘네들 이제 레포트 나온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네. 네. 자, 하여튼 이렇게 지금 복잡한 상황이죠.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잠깐 떠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어느 정도 돈 조를 합니다. 최소한 뭐 떠나 있지는 않더라도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면 뭐 좀 현금 비중을 좀 보수적으로 주시장을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6월 FOMC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 FOMC가 열리는 15일, 한 16일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FOMC가 열려서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좀 견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뭐 조정이 나올 때는 좀 우리가 매수를 좀 해봐도 되는. 근데 아까 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말씀하셨지만 미국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그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쪽에 현지 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바이 아메리카니까. 그런 면에서는 삼성 SDI는 그쪽에 공장이 없지 않나요? 예, 삼성 SDI는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라면 삼성 SDI가 과연 그러면 미국 시장을 놓치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들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투자와 관련된 굵직굵직한 얘기들은 그룹의 총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결정이 될 텐데, 그룹의 총수가 없는 상황에서 조금 늦춰지는 경험이 있지만 삼성 SDI가 결국은 미국 시장에 진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부분은 배터리 셀 업체들도 중요하지만 현대차의 움직임 역시도 굉장히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차 그룹 역시도 미국 시장에 한 8조 원을 넘는 금액을 들여서 공장을 또 증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차가 전기차 쪽을 미국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현대차와 동반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부품사들이 있어요. 특히나 전기차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부품사들, 그러니까 전기차 쪽을 현대차가 전기차를 생산을 늘리면 그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잘 우리가 찾아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참 마음고생이 심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어쨌건 6월 15일 뭐 그 연준 그 FOMC 그 회의가 있기 전후로 뭔가 좀 더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 좀 재미없는 이 횡보 혹은 뭐 하락 이런 장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야겠네요. 네, 저도 그 정도 그 생각을 그리고 하고 그 있습니다. 기간을 좀 잘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을 조금 저가 올려가지고.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 비중. 근데 참 이게 답답한 게 이미 살 만큼 다 샀거든. 돈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인 그 종목을 팔아가지고 손절을 해서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드리는 팁이 있다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10%씩 파는 거예요. 보유 종목들을. 그러니까 고르지 마시고요. 고르지 말고 네. 전체적으로 네, 똑같이 10%씩 파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5%든 10%든 똑같은 비중을 팔게 된다라고 하면 현금을 조금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보통은 그냥 오른 종목에서 조금 수익 난 종목을 팔든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올랐든 뭐 마이너스이든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을 10%씩 예를 네, 들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요. 6월 15일, 16일 예, 그 FOMC 회의에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뭐라 그럴까 격려가 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